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호호호호. 뾰뾰뾰뾰. 뾰뾰. 뾰뾰뾰뾰뾰뾰뾰뾰뾰뾰. 뾰뾰뾰뾰뾰. 소방관 트리스타나 아십니까? 뭐야, 잠깐만. 잠시만요. 이게 무슨 일이지? 제가 이전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렉이 엄청 걸려서 렉을 해결하려고 막 이것저것 누르다 보니까 뒤쪽 TV도 켜졌네요. 저건 어쩌다가 킨 거지 내가? 어떻게 끄는 거지? 저도 지금 지구과학실을 리모델링 되고 몇 번 안 써봐가지고 저 왜 켜진 거지? 이따 봐야겠네요. 결론! 유선 연결에 실패했습니다. 뭔가 보시면 알겠지만 여전히 무선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렉이 너무 걸려서 딜레이가 마음에 안 드는데 뭔가 방법이 있겠죠? 하지만 일단은 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일단은 달려보고 그 다음에 뭔가 연결의 문제는 제가 나중에 물어보도록 할게요. 이걸로 끄는 건가? 오! 됐다. 꺼졌다. 이걸로 끄는 거였네요. 저도 알아가는 중입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번. 그림은 바람이 일정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불고 있는 남반구! 딜레이가 좀 덜하네요. 네. 남반구는 바람 방향에 바람이 이렇게 불면 왼쪽 방향으로 이제 물이 가는 거죠. 그래서 동서방향의 해수 연직 밀도 분포인데요. 여기서 용승이나 침강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밀도선입니다. 한마디로 요 선은 같은 밀도가 있는 선이에요. 그죠? 근데 당연히 밀도는 어느 선이 더 밀도가 높을까? 요 선과 요 선. 윗선, 아랫선 중에 어디가 더 밀도가 높은 선이게요? 당연히 아래쪽에 깔려있는 여기가 더 밀도가 큰 선입니다. 봤더니 이 선들이 뭔가 이렇게 밀고 올라오는 듯한 모양으로 보이죠. 이게 바로 보이는 분이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데이터를 읽어주자면 이 선들이 이게 밀도가 높은 선이 아래 깔려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다음 높은 선이 이거겠죠. 얘가 벌써 이 깊이까지 올라왔어. 그 다음 선이 여기로, 그 다음 선이 여기로, 그 다음 선이 여기로. 그죠? 그러니까 서쪽 우리가 깊이 0m, 한마디로 깊이 0m는 표층이죠. 표층에서 쭉 걸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데이터를 읽어보면은 이쪽은 훨씬 아래쪽에 있어야 될 선이 밀고 올라온 듯한 느낌. 그래서 밀도가 여기는 크게 잡히는데 이에 비해서 동쪽 같은 경우는 밀도가 제일 약한 선, 우리가 처음에 그렸던 요 선이 지금 걸려있죠. 그러니까 동쪽은 밀도가 제일 적은 데이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층에서 봤을 때 서쪽은 밀도가 높지만 동쪽은 밀도가 작은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 왜 이렇게 되느냐? 아래쪽에 있는 찬물, 즉 밀도 큰 녀석이 서쪽으로 밀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뭐죠? 바로 그치 용승이죠. 사실 제가 개념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 있어요. 지금 되게 디테일하게 설명했지만은 심플하게 등밀도선은 등수온선이랑 거의 비슷하게 보셔도 돼요. 한마디로 아래쪽에 있으면은 밀도가 아니라 수온이라고 봤을 때 뭐 물론 완벽하게 똑같진 않지만 등온선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아래쪽에 있는 등온선이 온도가 제일 낮겠죠. 제일 차가우니까. 걔가 밀고 올라오는 모양도 거의 이거랑 유사하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찬물이 밀고 올라오네 바로 읽어서 용승하셔도 되고요. 등밀도선이니까 사실 제가 방금 읽어드린 것처럼 천천히 그렇게 데이터를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뭔가 말하는 속도가 느려지는 거는 나와야 될 게 안 나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에이? 넘어가지 뭐. 그래서 연안 용승이 일어나고 있다 정답이고요. 기억 맞는 선지고, 그리고 북풍 계열의 바람이 지속적으로 부느냐. 야, 끊기면 안 돼. 남반구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용승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 연안에서 물이 저쪽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채워주려고 올라오는 건데, 그러려면은 물이 저쪽으로 가려면 바람은 어떻게 불어야 되냐면 얘가 왼쪽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불어줘야 되죠. 이렇게 불어 나와줘야 왼쪽으로 지금 물이 가겠죠. 이렇게 불어 나와줘야 왼쪽으로. 그러면 이렇게 불어 나와주는 바람이라면 내가 동서에서 남쪽으로 가는 바람이죠. 하지만 바람은 언제나 불어오는 쪽으로 얘기해야 되니까 북쪽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북풍이 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풍 계열의 바람 정답. 렉이 해결될 때까지 말로 때웠습니다. 이렇게 가면은 괜찮네요. 그 다음 해수면 부근에서 해수 밀도는 렉이 해결됐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해수가 이렇게 빠져나가고 얘가 왼쪽이 되려면은 바람이 이렇게 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남쪽으로 불어 나가는 바람이기 때문에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북풍이다. 됐고요. 그 다음에 해수면 부근에서 해수 밀도는 동쪽으로 갈수록 감소하죠. 아까 우리가 했죠. 그래서 밀도로 데이터 읽어주시면 이렇게 풀 수 있다. 자, 1번 됐고 2번 가겠습니다. 2번 네이버 카페에도 질문 올라왔던데 되게 신박하게 푸신 분이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접근은 살짝 위험할 수 있다. 우리가 결론을 네이버 카페에서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열대저기 압, 즉 태풍의 모습이고요. 어느 해역
저는 이 글자 보자마자 시험지에 밑줄 겁나 칠 것 같아요. 왜냐? 어느 해역이라는 건 내가 지금 북반구인지 남반구인지 안 줬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북반구면은 바람 방향에 오른쪽으로 밀어낼 거고, 남반구라면 바람 방향에 왼쪽으로 밀어낼 거고, 또 태풍 같은 경우에는 북반구라면은 무슨 손 들어야 되죠? 오른손 들고 반시계로 수렴할 거고, 남반구라면 왼손 들고 시계로 수렴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인한 모양을 통해서 사실은 어느 해역, 즉 북반구인지 남반구인지 알아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나 다를까 봤더니 문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게 북반구인지 남반구인지 알 수 있는 유일한 자료는 얘 모양밖에 없어요. 모양 보시면 열대저기압이니까 기본적으로 저기압이니까 가운데로 수렴을 해야 될 거고, 수렴하는 방향이 이렇게 반시계로 말려 들어가는 모양이죠. 여기도 반시계로, 여기도 반시계로. 반시계로 수렴하게 하려면 내가 오른손 들어야 되니까 북반구라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들어가는 모양이 나왔으면 남반구라는 건데, 여기는 지금 이렇게 반시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북반구 자료다. 그러니까 에크만 수선 같은 경우는 바람 방향이 오른쪽으로 늘어날 거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XY 구간의 연직 구조를 해수면을 표시하지 않고 나타낸 겁니다. 항상 새로운 그래프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X축, Y축 단위인데요. X축은 그냥 XY의 절단면 이렇게 자른 거고요. Y축 같은 경우는 깊이, 이렇게 자른 거를 우리가 이렇게 깊이로 본 거죠. 그렇게 해서 수온약층이 시작되는 깊이를 봤는데, 수온약층이 시작되는 깊이가 요거라면은 이 아래쪽은 수온약층이고, 뭐 더 깊이 가면 심해층이 있겠고, 이 위에 있는 요 영역은 뭐가 되는 거죠? 그렇지, 혼합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영역이 혼합층이 되는 거고, 그 아래 수온약층, 그 다음에 심해층은 어디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심해층도 저 아래 어딘가 있을 거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지만은 혼합층의 모양은 위아래 데칼코마니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게 우리가 지금 인지하고 있는 혼합층의 모양일 거라는 겁니다. 혹은 수온약층 여기가 기기할 정도로 볼록한 이유는 왜 그럴까요? 찬물이 이렇게 밀어 올려주기 때문이죠. 찬물이 뭔가 올라오면서 수온약층을 밀어 올려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일어나는 거죠? 용승인 거고요. 여러분이 개념 공부를 열심히 하셨다면은 여기는 딱 어떤 게 일어나는 거냐면 저기압성 용승이 일어나는 곳이라는 거. 이게 뭔지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마찬가지로 슉슉 보여드려야지. 우리가 여기서 다 했었습니다. 북반구, 남반구에서의 저기압, 고기압에서의 용승, 침강 다 표로도 정리하면서 우리가 연습 다 했었죠. 그래서 개념 공부를 잘하고 오시면은 어렵지 않다. 그래서 A에서는 북풍 계열의 바람이 우세하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A 같은 경우는 지금 얘랑 같이 보시면 좀 이해가 편해요. 바람이 반시계로 이렇게 불어 들어갈 거기 때문에, 북반구기 때문에 바람 방향이 오른쪽으로 에크먼 수송이, 오른쪽으로 에크먼 수송이 이렇게 일어나겠죠. 이거를 저 오른쪽 그림에다 같이 그려드리면 바람이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불어 나오고 그다음 불어 들어가고, 그래서 바람 방향의 오른쪽, 바람 방향의 오른쪽으로 해수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해수가 이렇게 보내니까 메꿔주려고 올라오는 거겠죠. 그렇지? 그래서 북풍 계열의 바람, 북쪽에서 불어오죠. 여기 사방입표 있죠. 여기는 아래서 오니까 남풍 계열의 바람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북풍 계열의 바람이 우세한 거 맞고요. A, C 모두의 바람에 의해서 표층에서는 뭐 다 동쪽으로 가느냐라고 했는데, A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요 왼쪽으로 가죠. 왼쪽이라 하면 이 그림에서 왼쪽은 여기, 즉 서쪽으로 가는 해수가 있고요. 또 여기 남풍이 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빌어버리면은 이쪽, 이게 바로 동쪽이죠. 서쪽, 동쪽. 여기가 바로 동쪽. 그래서 주로 동쪽이 아니라 서쪽도 있고 동쪽도 있어요. A 같은 경우는 서쪽이고 C 같은 경우는 동쪽이라서 땡. 오케이? 표층 수온은 B 부근이 낮을 것이냐? B 부근은 낮을 수밖에 없죠. 왜? 심층에 찬 해수가 올라오는 용승 지역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답은 3번.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 문제의 자료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체크해놓고 모습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다. 굿. 다음 3번. 엘라 문제입니다. 엘니뇨 시기에 A 해역과 B 해역을 적외선 방출 복사 실제 에너지 양으로 나타낸 거예요. 지금 A 해역과 B 해역이 엘니뇨 시기가 있을 때 어느 지역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뭘 알아야 되냐면 뭘로 통해서? 이 경도를 통해 알아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지만 뭔 외우자? 그치. 150도 웨스트는 외우자 그랬어요. 150도 웨스트를 기준으로 내가 더 이게 딱 그 지리상 중심이라 그랬죠. 지리상 태평양의 딱 중심부. 그럼 얘보다 더 서쪽으로 가면, 왜냐면 이렇게 하면 북쪽, 이렇게 하면 남쪽이니까
이렇게 가서 서쪽으로 30도 돌아가면 뭐가 나올까요? 180도 지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더 돌아가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210도 웨스트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고 그 30도만큼 뺀 이스트 자료가 나온다 그랬죠. 왜냐면은 정반대쪽에 있는 그리니치 천문대에서 동쪽으로 돌려오기 때문에 150도 동쪽으로 돌려온 150도 이스트 뭐 이런 값들이 나올 거고요. 또 여기서부터 이렇게 서쪽으로 계속 돌리다가 150도만큼 돌아온 게 지리상 태평양의 중심인 거고, 그 말은 여기에 한 120도 웨스트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120도 웨스트에서 서쪽으로 30도 더 돌리면 150도 웨스트, 더 돌리면 180도, 그 다음에 30도 넘어가면은 오히려 150도 이스트, 더 돌아간 만큼 이스트로 깎아주면 된다. 근데 여기서 지금 나와 있는 자료 A 해역 같은 경우는 120도 이스트에서 170도 이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170도 이스트 어딘데? 여기가 170도 이스트죠. 120도 이스트 어딘데? 150도 이스트보다 더 30도 이스트 더 가야 되니까 120도 이스트는 여기죠. 그러니까 지금 A 해역의 자료라고 준 건 어디 자료일 걸까요? 그렇지, 서태평양 자료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찾아줘야 돼요. B 같은 경우는 120도 웨스트에서 170도 웨스트예요. 120도 웨스트는 여기죠. 그죠? 120도 웨스트. 그죠? 그리고 170도 웨스트는 태평양 중심인 150도 웨스트를 넘어서 더 20도 돌아간 서쪽으로. 170도 웨스트. 맞죠? 170도 웨스트. 그래서 요 자료가 B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리상 중심을 약간 먹어요. 동태평양 자료는. 이거 올해 2025, 그러니까 2024년 실시된 산모 20번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살짝 먹어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거 동태평양 자료가 생각보다 동쪽에만 있지 않다. 약간 서쪽으로 밀고 내려올 수 있다. 그래서 B해역 자료는 동태평양 자료. 자, 그래서 A, B가 어느 해역에 해당하는지까지는 정리를 했어요.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거는 한 번 더 꽈어요. 한 번 더 꽈서 가나 자료를 적외선 방출 복사 에너지 양으로 줬는데 천천히 하면 됩니다. 적외선 방출 복사 에너지 양이 여기가 적어요. 그 말은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얘가 적다라는 거는 구름이 많다라는 걸까, 적다라는 걸까? 얘가 적다라는 건 구름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 막 위에까지 발달을 해서 실제로 지표에서 올라오는 양을, 적외선 복사하는 에너지 양을 구름이 많이 막아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외선 에너지량이 적다라는 거는 구름이 막 높이까지 발달했다라는 거예요. 구름이 막 발달했다라는 거는 왜 그럴 수 있을까? 해수의 온도가 어떠니까? 높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해수의 온도가 높은 데이터라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나에서도 한번 해볼게요. 나에서는 오히려 숫자가 굉장히 높죠. 즉 적외선 에너지 복사량이 많다라는 겁니다. 숫자가 크니까. 얘가 많다라는 거는 구름이 어떻다라는 거? 그치, 적다라는 거예요. 구름이 적어서 막 올라온 에너지를 구름이 덜 막아줘. 그러니까 적외선이 막 뚫고 올라오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은 거예요. 구름이 적다라는 거는 해수의 온도가 어떻다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구름이 덜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한 거랑 합쳐주면은 서태평양 자료인 A, 가에서 해수의 온도가 높았다라는 거. 또 맞죠? 네. 미안. 매칭을 해야 되는 거네요. 쏘리. 엘니뇨 시기에 해수의 온도가 높았다라는 거는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면 바로 동태평양 자료에 해당하는 거고요. 엘니뇨 시기에 해수의 온도가 낮았다라는 거는 따뜻한 물이 덜 가는 바로 서태평양 지역 A에 해당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A, B 이렇게 매칭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됐죠? 네. 그래서 가가 B, 나가 A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B 해역 맞고요. 가에서 적도 해역 해수면 수온 편차는 음의 값이냐? 가, 즉 B, 즉 동태평양에서 여기다가 항상 넣고 읽는 게 편해요. 동태평양에서 적도 해역 해수면 편차는 수온 편차는 당연히 엘니뇨일 때 따뜻한 물이 덜 가니까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는 올라가죠. 그러니까 음의 값이 아니고 양의 값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나에서 헷갈리니까 대명사를 넣어요. 나, 즉 A, 즉 서태평양에서 이렇게. 그래서 서태평양에서 적도 해역의 해면 기압 편차가 어떻게 되느냐. 엘니뇨 시기이기 때문에 서태평양에 따뜻한 물이 덜 가요. 그래서 서태평양의 온도가 조금 낮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A 쪽에 해수면 온도가 낮았죠. 그러면 온도가 낮으면 기압은 좀 어때요? 그치, 고기압이죠. 그러니까 기압은 조금 평소보다 높으니까 양의 값 정답. 그래서 되게 왔다 갔다 해야 돼서 복잡한데 천천히 연습해 보시면은 어렵지는 않다. 굿.
4번 현재랑 A 시기에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고 일단은 다 근일점과 원일점에 위치할 때입니다. 기억은 근일점, 니은은 원일점에 위치할 때입니다. 봤더니 현재가 점선이고 A 실선으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태양과 지구 사이 거리가 이렇게 가면은 더 커집니다. 근데 근일점에 여기였었는데 근일점이 실선으로 가면서 더 어때져요? Y축이 감소하니까 가까워지는 거죠. 어머! 근일점이 가까워지네. 근근. 또 현재에 비해서 원일점은 더 멀어지네. 원원. 이건 20률이 어떻게 된 거죠? 20률이 증가한 경우가 바로 근근 원원입니다. 오, 막 렉걸려. 이미 다 적어놨는데. 이해되셨죠? 근데 근일점이 가까워졌고 원일점이 멀어졌으니까 근근 원원. 근일점이 가까워지고 원일점이 멀어지면 20률이 커진 거다. 렉걸려가지고 일단은 문제 보시면서 얘기할게요. 근일점에서 근일점에서 원일점까지의 거리는 A 시기가 기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풀렸다. 근일점에서 원일점까지 거리, 이거 좀 체크해 놓을게요. 20률이 변한다고 해서 근일점에서부터 원일점의 거리, 한마디로 공전 궤도의 이 장반경, 근일점과 원일점에서 거리, 요거 변해요, 안 변해요?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얘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변한다. 근일점에서 원일점까지 거리는 둘이 같답니다. 안 변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니은 30도 S에서 기온의 연교차는 A 시기가 크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천천히 해보시면 되죠. 지금 30도 S 남반구의 정보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근일점에서 겨울, 원일점에서 여름이죠. 북반구 입장에서 봤을 땐 근일점에서 뒤로 빼고 원일점에서 들이밀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문제에서 남반구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30도 S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근일점이 근근 가까워지고 원일점이 멀어져요. 30도 S는 여름이었는데 여름이 가까워지니까 여름의 온도가 높아지고 겨울이 멀어지니까 겨울의 온도는 낮아질 겁니다. 남반구 여름은 가까워지고 남반구 겨울은 멀어지니까. 그러면은 연교차는 커지겠죠. 그래서 크다. 정답. A 시기에, 즉 바뀐 시기에 30도 N, 이번엔 북반구를 물어보고 있어요. 30도 N에서 낮의 길이는 어떻게 되느냐? 30도 N에서 낮의 길이. 낮의 길이 같은 경우는 낮의 길이, 밤의 길이 이거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잘 메모해 놓으세요. 낮의 길이랑 밤의 길이가 있을 때, 낮의 길이랑 밤의 길이가 있을 때 나와라. 낮의 길이랑 밤의 길이랑 비교해서 낮의 길이가 길면 우리가 뭐라고 하죠? 그 계절을. 그치, 여름이라고 하죠. 낮의 길이랑 밤의 길이가 있을 때 낮의 길이가 길면 우리가 이걸 여름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낮의 길이보다 밤의 길이가 길면 뭐라 그래요? 겨울입니다. 그래서 낮밤의 길이가 나올 때 여러분이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어려워할 거 전혀 없고 낮밤의 길이로는 사실은 뭘 따지는 거냐면 계절을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북반구 중위도 30도 N에서 기역과 니은 시기에 계절을 물어보는 문제랑 디귿은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북반구가 근일점에 있을 때는 뭐예요, 지금? 겨울, 기역, 근일점 겨울. 북반구가 원일점에 있을 때 뭐예요? 이응, 원일점 여름. 그러면 결국에는 기역 시기는 근일점에 있어서 겨울이고 니은 시기는 여름입니다. 질문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한마디로 낮의 길이는 겨울이 여름보다 기냐라는 질문인데 그래요? 아니죠. 겨울은 낮의 길이가 더 짧습니다. 답은 그래서 2번 이렇게. 낮밤의 길이는 결국에는 계절을 얘기하는 거다. 이거 놓치지 마시고요. 자, 5번. 50번으로 갔어. 5번은 우리 여기 제가 체크를 해놨었지만 이 단위 잘 보셔야 되는 문제죠. 농도 변화랑 온실가스 기여도고요. 이산화탄소랑 메테인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기여도가 굉장히 높은 친구가 뭐죠? 바로 CO2, 이산화탄소죠. 이산화. 그 다음에 기여도가 조금 상대적으로 낮은 게 메테인. 근데 무시할 만하진 않죠. 20%에 해당하니까. 그래서 메테인을 볼 때는 요 축을 읽어주셔야 되는 거고 이산화탄소 볼 때는 요 축을 읽어줘야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단위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이건 제가 설명드렸는데 ppm은 파츠 퍼 밀리언이에요. 밀리언. 그러니까 100만 분의 1 단위고요. 얘는 빌리언. 그래서 얘는 10억 분의 1이 되는 거죠. 엄청나게 큰 단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이산화탄소다. 정답. 2020년에 대기 중 농도는 A가 높냐라고 했어요. 2020년에 봤을 때 A가 더 높은 곳에 찍혀 있고 단위는 파츠 퍼 밀리언.
그래서 실제로 단위도 훨씬 더 크기 때문에 A가 더 높은 거 정답. 이 디귿이 수능 완성 답지를 보세요. 계산이 굉장히 좀 골 때리는데 단위 농도의 기체가 온실 효과에 기여하는 정도니까 이 기여도를 농도로 나눠줘서 비교를 해야 저 기여하는 정도를 비교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00년에니까 요 실선, 아까 2020년이었네요. 요거에서 읽었어야 되는데 뭐 고만고만하죠. 니은선지. 2000년에 단위 농도의 기체가라고 했을 때 65% 빨간색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65% 그죠? 기여하는데 양이 대충 한 읽어보시면 420 ppm 정도 됩니다. 그죠? 요거랑 2020년에 얘 같은 경우 읽어보시면 거의 한 20.6% 기여한다고 했는데, 그죠? 20.6% 기여한다 했는데, 양은 한 360 단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는? ppb.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네 둘의 대소 비교를 해주는 게임이 되는 건데요. 미안. 잘못 읽었다. 큰일 날 뻔했네. 얘는 여기 읽어야죠, 데이터가 여기 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360이 아니고 1200 ppb. 아까 조심하라 해놓고 제가 실수를 했네요. 그래서 이 계산해 보시면은 이걸 똑같이 ppb 단위로 바꾸려면은 420에다가 10의 세제를 곱해줘야지 파츠 퍼 빌리언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분모가 압도적으로 커지게 되죠. 그러니까 양 자체는 어디가 더 크죠? 파란색 쪽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단위 농도당 기여하는 정도는 메테인이 훨씬 더 커요. 하지만 이산화탄소의 양 자체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온실 효과의 전체에 기여하는 정도는 이산화탄소 크다.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괜찮은 자료죠. 그래서 답은 3번 됐고요. 마지막 6번. 6번은 제가 조금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던 문제입니다. 뭐 문제가 어렵진 않아요. 막 올라가는 거랑 좀 덜 올라가는 게 있는데 하나는 고탄소, 하나는 저탄소. 당연히 많이 올라가는 게 고탄소겠고 적게 올라가는 게 저탄소겠죠. 많이 올라가면은 온도가 더 강수량이 더 빡세게 이렇게 변하겠죠. 그래서 요게 A, 요게 B가 돼서 문제 푸는 데는 어렵지 않습니다. A는 고탄소고요. B에 따라서 동아시아 지역의 강수율 변화율은 뭐가 되는 거냐면은 다가 되는 거 맞고요. 그다음에 기억 기간에 최근이 아니죠. 저 미래의 끝자락 부근의 강수량은 A가 맞냐라고 했는데, 한반도 지역 보시면 얘가 훨씬 더 진하죠. 그죠? A. 그래서 얘가 더 많다. 정답해서 답은 사실은 쉽게 나오는데, 답지에 이런 말이 써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한번 읽어드리면, 동아시아 지역의 기온 변화량이 클수록 동아시아 지역의 평균 강수량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뭐 이 데이터에서 하는 말이죠.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동아시아 지역의 기온 변화량이 클수록 이렇게 돼가지고 기온 변화량이 클수록 이렇게 확실히 이 동아시아 지역, 아시아의 동쪽편, 여기 일본, 중국 아니면 우리나라 말하는 거예요. 조금 더 멀리 보면 필리핀, 대만까지 해서 여기에 강수량 변화가 좀 크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 문장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온도가 빡세게 변하면 강수량도 빡세게 변하고 하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됐죠? 그래서 6번까지 했고 고생하셨습니다. 빠이빠이 뿅.